네, 잠시 쉬고 오셨나요? 지금 이제 아직 8분 19초가 남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시스턴트를 켜서 보시게 되면 이거 이제 아까 우리 잠깐 휴게식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후딱. 이제 아까 그걸 올리게 되면 재부팅을 한번 합니다. 완료가 되면 재부팅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저희가 올려드린 시드 파일을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부팅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띄워줍니다. 그래서 웹 어시스턴트 그 설정 화면에서는 이제 들어왔네요. 아까 그 9분이 남았습니다. 10분이 남았습니다가 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이제 스탠바이 됐다 떴네요. 서비스 중지 중입니다. 뭐가 됐습니다라는 거 계속 뜹니다. 지금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이름을 주셔야 되는데 서버 이름은 로컬 네트워크에서 검색될 때 뒤에서 의미 없으셔요. 자, NAS의 로그인 페이지 표시됩니다. 근데 무슨 의미냐면 자 지금은 저희가 그냥 디스크 스테이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름을 넣으시면 여기 이름이 아마 바뀌실 겁니다. 서버 이름 뭘로 해볼까요? 저희가 어차피 교육용 서버니까 교육 서버 2번 이렇게 바꾸고요. 사용자 이름도 참 서버는 영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any 언더바 edu 2번 할게요. 1번은 앞에 있는 PC거든요. 앞에 게 1번이었었어요. 셋업은 제가 이제 하다 말았는데 뭐 그렇게 했고 유저 이름은 한글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예전엔 한글이 안 됐는데 얼마 전부터 한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이거를 한글을 안 넣었어요. 근데 사실 가급적이면 유저 아이디는 영문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글 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이 시스템 노트북이나 콘솔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영문 윈도라든가 영문 뭐 리눅스 또는 유닉스라면 이제 그러면 사실상 여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자 이름은 영문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문자, 소문자, 뭐 대문자도 괜찮고 소문자도 그렇고 구분이 없더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관리자가 설정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놀로지 나스는 대수문자와 특수문자까지 패스워드에 다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수문자 구분은 안 하도록 설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패스워드에서도 뭐 패스워드는 하셔야 될 수도 있겠다. 그게 규정이 있으시다면. 근데 이제 유저 이름은 뭐 다른 거 기억하실 거 없고 유저 이름은 한글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편의를 위해서 쓰실 수 있지만 정식 운용을 하실 때는 영문을 권장드립니다가 공식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까먹으니까 저희는 교육용으로 할게요. 아니면 뭐 저희 중에 애니로 할까요? 애니테크. 예, 애니테크 할게요. 자, 패스워드는 최소 7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임의의 7자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워드도 약하다고 나오죠? 다요? 7. 예. 패스워드도 이게 사실은 추천하게 되면 굉장히 뭐 특수문자까지 넣으면 강하게도 나옵니다. 이건 관리자가 또 강제할 수도 있어요. 자, any ed2 애니테크 유저 계정 애니테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서버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아직은 반영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얘가. 저희가 DSM, 바로 되네? 빨리 되네요. 이게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시뮬레이터로 돌리는 애들이 사양이 되게 낮고 메모리가 2기가나 1기가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하나를 해놓으면 반영되는데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CPU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 편이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 처음부터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나중에도 가능하세요. DSM은 버전을 자동으로 설치할 것인가? 무조건. DSM의 중요한 업데이트만 자동으로 할 것인가? 이건 패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업데이트를 알려주고 수동으로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시는데 수동으로 하십시오. 알림 설정은 뭐 이제 사람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뭐 알림을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근무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쓰시는 부서는 외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놓으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항상 최신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시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베이짜리, 1개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들 뭐 1펩타, 2펩타를 가져가는 애들도 동일한 DSM OS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체계 완전히 똑같은 핵심 커널은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다를 수 있겠죠. 뭐 암하고 뭐 인텔 계열도 나눠지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거기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앱이나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최신 버전은 테스트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서드 파티 앱을 설치하신 분들이나 또는 다른 앱을 설치하신 분들끼리의 충돌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정화되어 있는 버전은 조금 기다리시면 또 거기에 대한 버그 픽스가 나옵니다. 그게 시놀로지 기준에는 뭐 땡땡땡땡 땡땡 뭐 업데이트 2 땡땡땡땡땡 업데이트 2 이게 버그 픽스를 보면요 정말 사소한 버그 픽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정 기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버그 픽스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신 업데이트는 저희들은 실제로 파일의 전송과 보관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크게 서비스에 중요한 앱이 뭐 미지원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한다, 판올림을 해야 되지 않는다면 이 판올림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설정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구축을 해서 잘 되고 있다면 이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가상화로 또는 다른 장비로 시뮬레이터를 해가 좀 돌려보니까 잘 되더란데 한 두세 달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불특정하게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불특정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볼까요? 자, 그리고, 자, 주기적으로 SMART. 자, 우리 하드디스크 많이 하시는 분들, 예, 알고 계실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저희가 이제 그 셀프 진단 모드죠. 스마트 정보값을 제가 스스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윈도우나 이런 OS들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얘는 정기적으로 내가 언제 시킬 건지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원래 그냥 디폴트는 매올인데, 수동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드라이브의 불량 섹터 경고 활성화는 무슨 소리냐면 배드를 50개까지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윈도우에서 생각하는 배드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스마트 값 기반의 배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결함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 배드가 있더라고 한 개가 나온다고 해서 이 디스크가 비얼로는 표시하진 않습니다. 이미 그 섹터에 대한 일정 값에 대한 예비 영역이죠. 예, 치환할 수 있는 리저브 영역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리저브 영역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뭐 3개의 배드 섹터가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제일 잘 이제 우리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섹터 치환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50개라는 기준은 조금 엄격하긴 합니다. 이게 PC 개념의 50개가 아니세요. 여기서 50개가 뭐 2개가 나왔다 해갖고 이게 PC에 가서 꼽아보시면 배드가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칙적으로 해보면, 50개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경험칙적으로 해보면, 시놀로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갑니다. 굉장히. 그래서 엄격합니다. 시놀로지에서 한 2개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하드 테스트를 하다가 P3000을 돌려보면, 약간의 속도차가 생기는 구간, 갭이 약간 떨어졌던 타이밍, 그거를 배드로 마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얘가 뭐 하라 그러면 뭐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화면이 퀵 커넥터 설정인데 저희는 퀵 커넥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뉴스도 안 할 거고요. 뭐 이 퀵 커넥터는 어떤 부분이시냐면 DDNS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고정 IP를 가지고 가게 되면 자 일단 2단계 넘어가고요. 요거 바인드 시놀로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저기 웹에서 파인드 시놀로지 쳐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지금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설치를 다 하고 난 애들도 파인드 시놀로지로 찾을 수 있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뭐 저희는 상관없으니까 저는 이제 일단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퀵 커넥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퀵 커넥터는 DDNS 서비스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IP를 모르고 또는 각 시스템들의 서로 이 포트가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알 수 없는 상위단에서 포트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포트를 이제 바꾸죠.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뭐 몇 번 21번 포트로 접근을 이렇게 들어오면 실제로 뭐 내 내부 포트는 몇 번에 대해서 포트 포워딩을 또 설정을 해주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시놀로지 퀵 커넥터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저는 DDNS 서비스 똑같은데, 시놀로지 서버 쪽하고 연동을 얘가 하면서, 그런 포트 포워드를 알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리고 DDNS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IP를 몰라도 저 퀵 커넥터의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은 근데 저 퀵 커넥터가 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대만을 거쳐서 시놀로지 서버 본사를 거쳐서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썩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뭐 보안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시놀로지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터미널이나 이게 작업을 해줘요. AS를 또 체크를 해줍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또 이 퀵 커넥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퀵 커넥터는 그런 서비스 에이스가 정품 유저에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놀로지 나스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정품을 샀고 뭐 등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또 강제라기보다는 또 그런 그 당근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하네요. 하여튼 뭐 하시면 좀 좋아요. 자, 이제 왔고요. 장치 분석. 이게 이제 DSM 화면까지 왔어요. 나오는 말이 그대로입니다. 사용자의 사용에 개선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지키고 막 이렇게 뭐 장치 분석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그 로그를 생성을 하고 할 때 나중에 이거를 시놀로지 어떤 크래시 덤프를 그 시놀에 전송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구글 크롬을 설치하게 되면 항상 그 사용자 환경에 대한 거를 구글과 공유합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그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항상 뭐 합니다. 이걸로 뭐 개인이나 저희가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이제 다운이 됐다든가 어떤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저희가 이제 근데 만에 하나 보안이 중요하신 경우라면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건너뛰기를 했고요. 자, 요렇게 처음 하면 따밤, 이게 첫 번째 화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왔네요. 첫 번째 팁이죠. 메인 메뉴입니다. 이게 저희들 그 윈도우 창하고 같은 거예요. 모든 패키지,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가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패키지 센터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저희들 네트워크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땡겨옵니다. 모두 다 가져가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 각 기종에 따라서 DSM 버전에 따라서 설치될 수 있고 없는 패키지들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종에서는 없는 게 왜 나한테는 있지? 또는 어떤 기종에서는 되는 게 왜 안 되지라고 하면, DSM 버전이나 또는 기종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것이 나눠집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 버전에서 됐던 기능이 그 다음 이제 요즘 최신 버전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놀로지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뭐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걸 해보니까 그렇게 효용이 없는 곳이 있지만 다른 패키지나 다른 서비스들과 조금 이게 상성이 안 맞다, 오히려 충돌을 하고 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더 크더라,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내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걸 좀 이제 막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판매하는 저희들이나 뭐 서드파티 업체가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저희가 해보면 시놀로지는 다른 업체들보다 굉장히 양호합니다. DSM은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5점대 버전, 6점대 버전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안 바뀌지만은, 경쟁 제품들이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종이 바뀌거나 CPU가 바뀌면 완전히 다 드롭 버립니다. 심지어는 기존에 쓰고 있던 디스크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놀로지는 좋은 점이, 제가 지금 4배를 쓰고 있다가 DSM 4배를 쓰고 있다, 이걸 12배짜리를 새로 사서 갖다 꼽으면 기존 4배에 쓰시던 데이터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돼서 자동으로 다 올라옵니다. 유저 권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하위 기종에서 상위로 오실 때 굉장히 편해요. 자, DSM 도움말인데, 뭐 일단 저희는 이게 처음 딱 여기 5000번 포트로 들어올 때는 계속 이게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건 그냥 그대로 갈게요. 요거는 참 네트워크가 외부 인터넷이 되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제가 현재 지금 100메가 연결을 했거든요. 예.
높은 성능을 해서 완지로 업그레이드를 해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하고 허브 쪽이 지금 100메가짜리라서 그런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디폴트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의 대시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시스템 전체적인 상태, 그리고 현재 이제 램 포트, 저기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동작 시간 16분 31초. 근데 이게 부팅되고 나서가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작업 진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DSM 올리고 뭐 했던 그 시간이시고요. 리소스 모니터는 마찬가지로 현재 CPU의 부하, 메모리의 부하, 그리고 지금 저희는 램은 제가 하나밖에 안 넣어놨으니까 한 포트 지금 업 다운로드가 몇 킬로바이트인지 요거를 누르시면 전체적인 게 다 떠요. 요걸 또 닫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제 대시보드가 편합니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뭐 CPU 메모리 이렇게 그래픽 보여드리고 CPU 전체에 대한 거, 메모리에 대한 거. 자, 메모리 보시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8기가짜리를 일단 제가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쭉 쓰시죠. 사용된 공간, 뭐 버퍼. 근데 데이터 저장이 되고 쓰시다 보면 이게 쭉쭉쭉쭉쭉 늘어요. 그리고 캐시가 거의 대부분 다 먹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메모리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쌓여지고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캐시로 가져가요. 예,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메모리는 사실은 굉장히 다다익선입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레이턴시가 느려지고 모든 서비스에까지도 영향을 때로는 미치기도 합니다. 물리적 메모리, 뭐 수압,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리눅스니까 이제 수압도 제가 하죠. 필요할 때는. 자, 그리고 요거 뭐 현재 네트워크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고, 디스크에 대해서, 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볼륨이라는 거하고 디스크하고 다릅니다. 디스크는 물리적인 디스크를 얘기하는 거고, 볼륨은 저희가 생성한 볼륨, 뭐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볼륨 1, 볼륨 2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고, 이건 아이스카시를 썼을 때 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글쎄 지금 아이스카시를 쓰는 환경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없으실 겁니다. 대시보드는 이렇게 쭉 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UHD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열립니다. 예. 보통은 저희가 많이 열어놓는 거는 이제 입출력이 빈번한 경우, 사실 리소스 모니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상태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 알겠죠.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알람이 먼저 울립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넣는 경우는 저장소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볼 때는 저장소를 한다든가, 현재 연결된 사용자가 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파일이 변경이 있었는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통은 세 개를 띄웁니다. 이 순서는 조금씩 바뀌는데요. 일단 애니테크 되어 있고 어드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드민은 여기 활성화는 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유저는 아닙니다. 무조건 막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일단 리소스 모니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리소스 모니터는 저희가 윈도우의 그 리소스 모니터하고 지금 거의 같다고 보시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금 이제 많이 좀 이제 UI를 좀 서로 뺏기죠. 이렇게 보시면 작업 관리자에서 이거하고 이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몇 퍼센트 CPU 부하를 뭐 어느 녀석이 가장 많이 먹고 있고, 메모리는 또 어떤 녀석이 또 가장 많이 먹고 있고, 뭐 디스크에 대한 읽기 쓰기는 거의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탭 자체도 아까 우리 보셨으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 프로세서별로 서비스가 있었고요. 어떤 프로세서가 CPU 점유를 많이 해갖고 프로세서 아이디는 뭐고 메모리는 얼마나 먹고 있느냐, 요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뭐 우리 코어 관련되어 있는 시놀로지 서비스밖에 안 올라오죠. 왜냐하면 다른 제가 지금 패키지를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NGX나 이런 애들은 지금 수면 중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연결된 사용자는 지금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어드민은 필요가 없잖아요. 안 쓰고 있으니까 사용자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접근되어 있는 사용자는 저 계정으로 다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어차피 기본 디폴트가 디스크 매니저 자체에서 우리 어드민 계정은 존재는 하지만 없어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패스워드도 변경이 안 되고 뭐 활성화 자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속도 제한인데 이 속도 제한은 현재 쓰고 있는 서비스가 네트워크 속도를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입니다. 이게 가장 또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게, 이것도 끊을 수는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다른 쪽에서 지금 내가 더
관리자가 봤을 때 우선권을 갖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 땡겨가가지고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어떤 그 오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행이 계속 걸려고 완료가 이미 돼서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계속 얘가 루프를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강제로 관리자가 제어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소스 모니터에 대한 전역 설정입니다. 이게 사용 기록을 활성화하고 성능 알림인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이벤트를 보셨을 때 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분 단위로 저장입니다. 자, 여기도 생성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이거 맞죠?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거 해주시고요. 항상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적용을 하지 않으시면 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이게 또 왜 떴을까요? 조금 전에 보시면 저희가 저장소 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 보세요. 적용. 그죠? 볼륨이 없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볼륨에 모든 데이터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제어판에 가셔서 요거를 고급 모드를 누르셔서 바꿔주세요. 여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조금 한국과 좀 서양적인 차이, 관습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는 여기에 기본 모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 나온 게 기본적인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누르게 되면 이게 고급 모드로 적혀 있으면 아, 이게 고급적인 관리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80%. 근데 이제 이게 서양적인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항상 이 프로그래머들이 이게 탭 스위치처럼 눌러서 기본 모드로 가는 것, 이걸 누르면 기본 모드로 간다, 이걸 누르면 고급 모드로 간다 라는 식으로 조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씩 이제 그렇게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사용자에 오셔서 어드민과 게스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드민에 대해서는 뭐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자체도 변경 안 시킬 수 있고, 이 계정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어차피 이 계정은 처음에 디폴트가 비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비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데 혹시 또 몰라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막 정말 어렵게 바꾸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뭐 뭘로 좋고, 아이고 뭐 아무거나 막 치시면 돼요. 아이고 제가 창을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아,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 눌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특수키도 넣고요. 뭐, 굉장히 뭘 많이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자, 그리고, 유저 그룹은 이것도 뺄 수가 없습니다. 기본 디폴트이기 때문에요. 어드민은. 권한도 그렇고. 근데, 어차피, 얘가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되고. 자, 중요한 거 생성을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교육이라고 칠게요. 교육하고요. 설명, 교육 넣고요. 뭐 이메일은 어떤 경우냐, 이메일을 넣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게 우리가 메일로 연결이 되면, 메일이 되시면 메일로 패스워드를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뭐 등록된 메일 서비스 해놓으시면 등록된 대로 메일을 보내줘요. 패스워드도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어드민을 주시면 됩니다. 유저는 빼시고요. 빼실 수 있는 권한은 다 빼주시고. 왜 이렇게 했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가장 중요한 어드민을 제가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DSM은 빼시면 안 되죠. DSM만 허용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금지를 시키셔서 별도의 유저 권한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애니테크라고 원래 돌리고 있던 얘의 패스워드를 잊어먹다든가 초과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 걸로 들어와서 초기화를 시켜준다든가 다른 관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 패키지 센터 가셔서
이렇게 약관이 나오시죠? 예, 똑같습니다. 체크 내려서 쭉쭉쭉쭉 체크하시고요. 이제 설치됨으로 된 애들이 있어요. 여기 숫자가 또 있으시죠. 모두 업데이트가 뜨는 거는 제가 처음에 아까 DSM에서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간 겁니다. 200메가 안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애들이 요만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설치가 되니까 업데이트를 최초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신 상태에서는 모두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지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탭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리소스 모니터 띄워보시면은 예, 현재 얘가 몇 메가바이트를 다운받고 뭐 CPU 점유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프로세서가 지금 뭐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하고 저 다른 거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로고 센터나 로고 관련한 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볼륨을 생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저장소가 없다고. 근데 지금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업데이트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다시 설명드리면 DSM을 업로드하면서 파티션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파티션을 생성하고 그리고 2점 몇 기가 정도에 남아있는 공간 거기에 가장 코어적인 프로그램들만 기본적으로 탑재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얘는 볼륨이 없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제 업데이트가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자 설정부터 볼까요? 자, 설정 보시면 뭐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막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작자가 시놀로지만 이 APK죠. 이게 패키지를 시놀로지에서 제작하고 공식적으로 주는 애만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시놀로지하고 서드파티 업체다. 그 업체는 내가 뭐 퍼펙트하게 믿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을 정품을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다른 프로그램 깔았는데 윈도우에서도 무슨 보안 경고가 뜬다든지 뭐 이걸 실행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선택인 겁니다. 모든 게시장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SPK가 됐더라도 어떤 패키지라도 무조건 뭐 다 설치를 해줘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서드 파티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로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시놀로지 거만 설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버그 패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놀로지 거는 사실은 자기들끼리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크리티컬 데미지가 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슈가. 근데 저기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들도 좀 있어요. 그 제작사들이 간혹 그쪽 것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놀로지 것만 하시는 게 좋고. 자, 설정 한번 더 들어갈게요. 자, 베타는 시놀로지에서 제공하는 베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불안정한 애를 띄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설치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으니까 설치해 주시고. 자, 자동 업데이트 패키지 자동 업데이트는 어떤 경우냐면 기존에 내가 설치한 패키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파일 스테이션, 뭐 인증 서버, 그리고 뭐 유니버셜 서치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처럼 수동으로 안 누르더라도 업데이트를 누르지 않더라도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아까 우리 DSM 업데이트가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정화가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패키지 소스인데 지금은 없는데 이 패키지 소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패키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서버를 추가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시놀로지 거만 받아올 수 있지만 저기 패키지 서버를 추가를 하다 보면 늘어나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본 디폴트 말고요. 추가로 패키지 서버로 시놀로지 독일에서는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패키지를 무상으로 줘야 된다든가 이런 패키지의 조합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놀로지 아까 우리가 한국으로 되어 있지만요. 미국이나 뭐 각 국가별로 해서 서버 접속할 수 있는 이 서버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는 모든 패키지를 눌러서 이렇게 쭉 나오시죠. 이건 한국에서 접속 가능한 시놀로지 서버이기 때문에 요게 보이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게 대만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만약에 다른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국가에 있다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제공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제 미제공,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슈로 인해서 빼놓은 애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요게 패키지 센터인데,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났네요. 저도 힘들고 하니까, 자, 커피 한 잔 하고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볼륨을 잡고, 이제 스토리지 풀을 구성하고 볼륨을 잡는 거,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